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초대석에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님을 모셨습니다. 김 총재님과 함께 전국 주요 현안과 관심사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시간을 몇 차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총재님이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총재님은 서울대 정치과를 졸업하시고 197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보비서로 정계에 입문했으나 1972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15, 16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계시면서 교포신문인 독립신문 발행인도 하시고 한민통 부의장 등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계속 하셨습니다. 특히 박사월이란 필명으로 저술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회고록은 360여만 부가 팔릴 정도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으며 유신 정권의 붕괴에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 바로 김형욱 회고록이 우리 김경재 총재님이 박사월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한 책입니다. 귀국 후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홍보특보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역임하셨습니다. 해박한 지식과 명쾌한 논리, 뛰어난 언변을 구사하는 김 총재님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 최고 인기 게스트로 활약 중이시고 강연, 저술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한일 갈등의 본질과 진보 좌파 정권의 실체를 짚어보는 일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 총재님이 우리 시청자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서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고영신 박사는 한때 저랑 같이 그 종편에 출연을 했는데 워낙 그 언론 감각이 탁월해가지고 종편에서 최고 인기 그 게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내가 꾸준히 이 양반을 주목했는데 아마 지금 나이가 이제 막 60대 초반쯤 되니까 앞으로 한국을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나오는 것이 우리 고영신 TV에 구독자를 좀 늘리고 한 10만, 20만 돼가지고 좀 잘 먹고 살게 해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힘을 내기 위해서 제가 우정 출연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우선 뭐 지금 전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국가의 큰 이슈는 아무래도 한일 간의 그런 경제 전쟁,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한일 갈등의 본질이랄까 이런 것은 무엇이고 또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를 잘못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개인이 망하고 요새 유행한 말로 폭망, 폭망이라고 말고를 떠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위기에 가게 한 것은 이거 역사적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데 현재로 보기에는 탈출구가 없어 보여요. 김 총재님이 보시기에 탈출구가 없습니까? 그리고 큰 대양의 이력편지 나무잎처럼 이 나라가 떠 있는데 아니 어쩌자고 이러려고 하는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짐작컨대 얼마 전에 제가 어디 유튜브에 가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뭐 대통령이 다 경었습니다. 그럼요. 대통령께서는 정치적 주민등록지가 어딘지 좀 헷갈립니다. 태어나신 곳은 LST 타고 부모가 오셔가지고 거제도에서 태어나신 걸로 아는데 그래 주민등록지가 원래는 경상남도 거제시일 텐데 정치적 주민등록지도 거깁니까? 아니면 함경남도 흥남입니까? 흥남이시죠. 흥남인가? 함흥인가? 흥남. 네.
그런데 이 애매하게 이걸 좀 밝혀주십시오. 예. 이러고 질문을 했는데 뭐 듣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듣고도 논평할 가치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예. 요새 하는 걸 보니까 이 양반이 분명히 함경남도 흥남이 자기의 정치적 주민등록지가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강하게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럼 이 양반이 가는 곳이 어디냐? 일본을 상대로 해서 거국적인 어떤 민족운동, 반일 민족운동을 열어가지고 이것으로서 남북 공동이 이 문제에 대처함으로써 민족적 일체감을 고양시키고 이게 상당히 종족주의적입니다. 잠은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통합을 하면 나라가 통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공동체라는 거, 평화경제라는 것에 많이 퍼주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국가의 재정 능력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거 상호 교호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50%는 1%지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갖다 주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생각도 가능하냐면 요새 독도가 문제 아닙니까? 독도가 1904년에 노일전쟁 때 이게 클로즈업이 됐어요. 그로부터 10년 전 1894년에 일본이 청일전쟁을 해서 이겨갖고 큰 소리를 꽝꽝 치게 됐는데 러시아가 좀 돈 버으니까 야, 니 뭐냐 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흑해에 있었던 발틱 함대. 발틱 함대. 그 세계 무적의 러시아 함대가 일본을 쳐부시기 위해서 원정에 나섰습니다. 원정에 나섰는데 일본 사람들이 꽤가 많잖아요. 자기들하고 교류가 있는 영국에를 가서 영국 정부가 싹 붙어가지고 그 배가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안달복달을 해가지고 통과를 안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잔꾀를 부리는 일본 사람은 못 당하죠. 영국이 뭐라고 했냐면 스웨즈운에 요새 지금 수리 중에서 배가 지나가지 못한다. 이게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기 희망봉, 맞아요. 남미 바스코다마가 있는 거기까지 사우스 아프리카에 돌았어요. 돌으니까 쭉 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거의 영연방 시야에서 도중에서 물을 공급을 못 받는 거야. 그랬군요. 그래가고 그냥 기진맥진 와가지고 요 돌아서 인도양으로 해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마다카스카르 있죠. 그 뭐 종의 진화의 그 보물이 마다카스카르에 와서 간신히 물을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천하의 러시아 함대 사병들이 다 뻗었어요. 그러기 상태로 빠졌겠네요. 물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인도양을 건너오는 동안에도 그냥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대한해협으로 들어왔는데 일본이 다 겨누고 있었다. 그때 독도를 중심으로 겨눈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독도가 일본에게 탁 눈에 띈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진을 쳤냐면 그 사람이 또 우리 걸 또 이용해 보죠. 충무공 이수진의 하그진을 탁 펼쳤어요. 이렇게 탁 했다 싹 도니까 쫙 쓰는 거. 그걸 해가지고 천하무적의 러시아 함대를 일거에 뭐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은 없지만 뭐 80몇 척의 배가 수장됐고 아주 그냥 뭐 괴멸됐죠. 꽁지 빠져나고 올라디보스토로 도망을 가서 그래서 노일전쟁을 이겼어요. 그래서 야, 이 독도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독도를 아마 독도 가지고 저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는데 이럴 경우가 있다면 아마 문재인은 북한하고 같이 독도를 지키겠다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없는 이 남북한 주민들은 야,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하고 싸움한다 하면 민족주의 감정이 확 돋아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전쟁으로 끝납니다. 수많은 사람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반일 운동을 벌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뭐 베네수엘라 수준까지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굉장한 영락을 면하고 코스피니 뭐니 다 떨어지잖아요. 지금 뭐 거의 붕괴 상태입니다. 그리고 IMF보다 더 험악한 사태가 예상이 되는데 우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북한과의 경제 공동체를 유지함으로써 뭐 금광산 광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개성공단 등을 벌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손을 하나도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북한과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문재인의 본심이 아니냐. 난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렇게까지 보십니까? 지금 대부분은
이런 그 반일 감정을 이렇게 부추기고 반일과 친일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정도로 일반 국민들은 생각하시는데 김종재님은 그것을 넘어서 훨씬 더 말하자면은 큰 목표와 프레임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내년 선거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내년 선거는 이 양반들이 자신이 만만해 하는 걸로 압니다. 제가 또 우리 고영신 박사도 그렇죠. 그쪽에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자기들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루킹도 잘못해서 걸린 것이 그런 것이 10명, 20명 있는지도 모르고 또 걔들이 맺는 게 킹크랩 아닙니까? 킹크랩이죠. 킹크랩이 지금도 얼마나 도는지 몰라요. 나는 그것이 막연한 얘기지만 아니 1억 그럼 경제가 폭망하고 정치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그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 도저히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 돼. 지금 40% 이하로는 떨어진 적도 없고 최근에 이제 반일 감정 뭐 이런 것이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50%가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보수 진영을 보면 한시무인지경이에요. 그리고 보수 진영의 통합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저는 탄핵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탄핵 문제가 소위 이 보수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아쇠입니다. 뇌관입니다. 이 뇌관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리멸렬하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걱정은 이제 경제도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안보 위기가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매일 굿모닝 미사일 탄도탄이라고 할 정도로 쏘아대고 있는데 우리 사회, 그보다도 더 위험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진보 좌파를 넘어서서 친북 좌파 세력들의 확산세가 엄청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가만히 두어도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불구스르게 친북적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사회를 끌어가는 것이 예를 들면 정치인, 법조인, 교육, 국방, 시민단체 이러지 않습니까? 문화 하는데 지금 청와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대학 시절에 데모했던 사람들이 운동권인데 그 운동권이 좀 과격해졌죠. NLPD로. 과격해졌는데 그 과격해진 외적인 환경은 전두환의 폭정, 군사 폭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워낙 심하게 하니까 심하게 던지다 보니까 NLPD가 나왔는데 요새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한일 문제에 대해서 PD 측에서 나오는 해석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근데 NL 측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죠. 임종석 뭐 등등의 세력이 그런데 그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반일 문제에 대해서 속절없이 좀 넘어가는 것은 정교조의 끊임없는 사상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법 쪽에서도 소위 그 좌파의 어떤 정신적, 물질적 스칼라십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언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뭐 언론 노조가 완전히 지배하고 완전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군을 통수한다는 육군참모총장이나 무슨 국방장관이 저것이 미사일인지 방사폰지를 제대로 말을 못할 정도로 얼버무니 이놈의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북한의 남침설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런데 김정은이 눈치를 보는 것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김정인 눈치를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말을 못하다고 그렇게 미사일 쏘아대고 그래도 NSC 한 번 안 열지 않습니까? 17번 지금 미사일하고 로켓을 쐈거든요. 취임 이후에 17번 했는데 제가 어디 가서 그랬습니다. 안보가 안 보인다 그랬어요. 아주 안보가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옛날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김대중 선생이 연설을 하고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양반이 이제 영어를 한참 습득하고 그랬을 시절인데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무슨 지킬 만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또 그런 얘기를 제롬 코hen 같은 하버드대학 교수 이런 양반들이 원고를 아주 근사하게 써줍니다. 짧게. For real security. We need something to secure. 그래서 이제 김정은 선생님이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아주 재미있는 명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보를 해야 할 여러 가지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없어요. 누가 지킵니까? 탱크가 오는 막는 차단벽도 다 치워버리고 조금 있으면 GP까지 다 지금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이상하게 삼척 쪽에서 무슨 배 타고 어떤 노동당 중견 간부급 되는 애들이 탁 차리고 딱 서서 탁 폼자고 들어오고 아니 이놈의 나라가 지금 뭐 도처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 그런데 동서남북이 다 뚫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청와대 주인이라는 양반은 감각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원하는 것인지 좀 헷갈리지만 아무 말이 없어요. 예.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지금 세금을 내고 선거를 하고 합니까? 이거 유사일에 이런 위기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집권 핵심 세력들, 운동권 출신들은 기존의 한미일 그런 동맹 체제랄까 그것을 이탈해서 일종의 친북적인 북중러 민족 공조 쪽으로 더 지금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대륙 세력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고 해양 세력은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 그렇게 많이 우리를 핍박하고 수없이 죽였는데 중국은 별로 욕을 안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한국 통치에 대해서는 토론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일본은 그냥 형편없이 죽이려면 살려면 한단 말이에요. 어떤 민족적 감정이 그렇게 형성이 됐으니까요. 아니 종족적 어떤 그 DNA가 그런 거예요. 저것들은 쪽발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욕을 써서는 안 돼. 뭣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짧지 않는 해외 체류 경험이로만 15년 이상, 15년 몇 개월, 한 8, 9개월, 10개월 됩니다. 있어 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 그럼요. 세계 두 번째 나라예요.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저 남미 같은 데 가도요. 샤프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백인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고. 그럼요. 그런데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제 친구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뭐 아르메니아, 뭐 이집트, 뭐 중국, 일본을 말할 거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우리 동포들이에요. 교포들. 이제 그건 빼고 뭐 너무 잘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나라로서는 개판이었죠. 개판이었는데 그러나 그런 개판이 있던 나라와 우리가 36년 그 전에 뭐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악감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제 1965년, 2005년 만에 이렇게 국교 정상화를 시키는 일이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장면 그게 와가지고 이제 박정희까지 왔는데 그때 그 청구권 자금이 사람들이 잘 실감을 못 하는데 3억하고 무슨 2억에서 5억. 유상원조 2억, 5억인데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이. 그때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보유고의 뭐 25%인가 30%를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노력했을 이만큼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후에 이제 후유증이 생겨갖고 시끌벅적해갖고 40년 후에 다시 한번 따져갖고 배상이냐 보상이냐 이런 문제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 문제 절대 얘기 안 한다 해서 또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민정수석 다 사인을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정권에서 사인한 거라면 뭐라 자기들 선조들이 사인한 걸 가지고 이렇게 무시하면 됩니까? 문재인은 그 당사자의 한 사람이야. 이 얼굴에 두껍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 일본 애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돈 가지고 중국 같은 데는 배상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DJ나 YS도 돈은 우리가 해결하겠다. 너희들 제대로 진정한 사과를 하라. 그게 떳떳한 태도 아닌가요? 그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게 뭐 김능환인가 하는 대법관 뭐 예. 그 사람 하나의 뭐 이상한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좀 뭐라고 할까 예. 그런 사람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법관의 그런 객기 어린 재판 하나 때문에 이 나라 역사가 뒤집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것을 좀 국가 간의 문제를 좀 조정하려고 왜 그것이 직무유기입니까? 직권남용입니까? 이 나라에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감성적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대법원의 그런 행동도 미국 같은 경우는 사법 자제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법적인 판단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그 자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가려는 그러한 그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좀 신중하게 하자 해가지고 정부하고 물밑 그런 협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나는 양승태 그냥 아마 동상 쓸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법부의 상징이 김병로 대법원장인데 앞으로는 양승태로 바뀔 거예요. 내가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나와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죄수는 나한테 다 씌워라. 변명도 안 해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저만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후임 대법원장이 그런 얘기가 되면 청와대 가서 가까이 이러면 사법부가 엉망이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하나가 없어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나라예요. 미국 같은 데는 트럼프가 그렇게 설쳐도 매티스 국방이라든가 끄떡도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그 듣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얘기는 자기 다 하고. 그래서 어쨌든 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요새 흔한 얘기로 기승전 북한 김정은인데 김정은에 대한 구애가 그토록 병적일까? 그래서 내가 정치적 주민등록이 한병남더라고.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DNA가 그런 모양이에요. 아니 거제에서 나가고 거제에서 컸는데 부친이 뭐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건 있었을 거예요. LST를 타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한 1, 2년 몇 년 살았겠죠. 거기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족 자체가 피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의 정상적인 가족이 가질 만한 그런 분위기가 없었을 거예요. 항상 주변 가상자리에 사는 이런 걸로 소외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나는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자유를 어떻든 간에 자유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뿌리 박아가지고 수많은 월남 사람들이 와서 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다 노래를 부르고 그쪽을 하면 차라리 가서 그쪽에 가서 살지.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서 무슨 통일을 한다 뭘 한다고 열면 여기에 있는 5천만의 사람은 누구를 믿고 합니까? 나는 감히 얘기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도 상당히 후회하는 사람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은 이거 잘못 찍었다.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변호리라는 것은 애세상도 못했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해양 세력이냐 우리가 대륙 세력이냐 어느 쪽에 설 것이냐의 지금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미 해양 세력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그런 동맹 체제를 통해서 그 삼각축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기 안보 속에서 하나 붙이고 싶은 것은 누가 그럴 거예요. 아니 아무렴 우리가 일본어가 그렇게 손잡고 진짜로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데 결론적으로 예를 하나 들게요. 미국과 일본은 원자탄을 던지면서 싸맸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쉽게 말해서 원자탄을 내고 수십만이 죽은 나라예요. 그래도 외교라는 건 실력이야, 실력. 근데 옛날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이게 정치적 석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요. 깨지를 못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반성해야 돼요. 우리 국민. 정말 반성. 아니, 생각해보세요. 일본과 미국이 얼마나 그 원수지간입니까? 원자탄을 가지고 때려버린 사람이고. 가미까지 가서, 하와이에 가서 그냥 군함, 굴뚝으로 들어가 버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도 손잡고 살잖아요. 그런데 옛날 물론 36년간의 그 피어린 일본 식민지 통치 동안의 고난과 참극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외교는 실력이야.
당연히 국익 무슨 실립적으로 뭐 가야죠. 외교관 앉아서 도덕적인 거에 노노 저 예. 맹장 읽고 하는 게 그런 어리석은 사고 방식을 하는 이 나라는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신 맹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이 시국의 위험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천년이 하루같이 뭐 친박이니 반박이니 뭐 어찌고 뭐 작은 정당까지 이루고 앉아 있으니 참 한심하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보고 우습게 보일 거예요. 저것들 하는 거 봐라. 예. 그럴 겁니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네, 우리 김경재 총재님,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절규하는 목소리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조금 있다가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